지금 제 손가락은 단순한 코드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유일한 광원인 이 방은 퀴퀴한 땀 냄새와 값싼 소독약, 그리고 마르지 않은 피가 뒤섞인 역한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이 냄새는 바로 어제까지 제 옆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512번 핵에서 나던 냄새와 같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이미 인간의 언어가 아닌 소음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둔탁한 구타 소리, 그리고 폭도 끝 의무실이라는 곳으로 끌려가는 누군가의 절규가 제 귓가를 파고듭니다. 그것은 살려주세요 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며 제발 배는 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 찢기는 소리였습니다. 화면 한구석의 푸른색 진행 막대가 사형 집행관의 걸음처럼 더디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저것이 100%가 되기 전에 이 방의 문이 열린다면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손가락은 더 이상 쓸모없는 부품이 되겠지요. 그러면 제 몸의 다른 부품들이 값을 매겨 팔려나갈 차례입니다. 아직 쓸만한 제 신장과 간, 그리고 두 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곳에서 실적 없는 육체는 그저 장기를 담아두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어젯밤에는 옆방의 그녀가 짐승 같은 VVIP 고객에게 단돈 몇 푼에 팔려나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실적이 나빴던 동료가 산채로 부품이 되러 끌려갔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개발자였던 제가 이 머나먼 라오스의 인간 토축장에서 제 장기값을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코드를 짜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은 제 비참한 현실을 구원해줄 동화줄처럼 보였던 작은 배너 광고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이 제 코드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던 오만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소위 천재라 불렸습니다. 남들이 며칠 밤을 새워도 풀지 못하는 알고리즘을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했고, 제 손끝에서 태어난 프로그램들은 늘 교수님들의 칭찬과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졸업 후 세상을 바꿀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젊음이 패기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값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실패는 달랐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세상의 냉혹함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 제 손에 남은 것은 반짝이는 미래가 아닌 제 이름 석자 뒤에 검붉은 낙인처럼 찍힌 억대의 채무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세상의 색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20평 남짓한 부모님의 집, 제 방은 창문이 있어도 빛이 들지 않는 동굴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켜면 한때 세상을 연결하겠다며 코드를 짜던 손가락으로 이제는 대출 상환 연체 문자를 지우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벨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이렌이었고, 띵하고 울리는 문자 수신음은 살을 파고드는 채찍질 같았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붉은색 글씨의 톡촉장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져 차마 맨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잠을 자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꿈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TV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는 식탁에서 저는 밥알을 모래알처럼 씹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만 하신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로 깊게 팬 주름과 어떻게든 아들 밥 한 끼 더 챙겨주시려 애써 웃음 짓는 어머니의 지친 눈가를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재판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악마는 제 절박함에 응답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의미 없는 스크롤링으로 밤을 지새우던 제 눈에 어둠 속 형광등처럼 번쩍이는 배너 광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라오스 지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그 아래에는 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업계 최고 대우, 왕복 항공권 및 최고급 숙소 제공. 그리고 제 눈을 의심케 한 월급여. 그것은 제가 겪어본 적 없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만큼의 꿈같은 액수였습니다. 물론 이성의 한쪽 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 이름 하나 없이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다는 점,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늪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푸라기한 오리 구명정처럼 보이고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법이지요. 결정타는 대학 선배였던 K형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졸업 후 성공했다는 소문만 무성하던 그는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춰 연락해왔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라오스 지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제 실력이면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를 한껏 부추겼습니다. 그의 SNS는 제 비참한 현실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메콩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피니티 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 번쩍이는 스포츠카 앞에서 여유롭게 웃는 모습. 저는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곧 저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기꺼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고 그가 올린 모든 사진이 저와 같은 또 다른 먹잇감을 낳기 위한 미끼였음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의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자마자 바로 다음날 잡힌 화상 면접은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저의 절박함을 떠보는 듯한 질문들로 채워졌고 저는 그들의 의도대로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기도 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 메일함에는 라오스행 편도 항공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마침내 제 능력을 알아주는 좋은 회사에 가게 되었다고, 이제 정말 효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몸조심해라며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쌈짓돈의 무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공항의 소음과 낯선 언어들, 여행객들의 들뜬 표정 모두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빳빳한 여권과 탑승권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단절한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저를 인간으로 살게 했던 최소한의 세상이었음을.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불빛을 보며 저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사실 그 비행기는 저를 낙원이 아닌 인간 토축장으로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었음을 그때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첫 공기는 후덥지근한 열기와 낯선 풀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온몸의 땀구멍이 활짝 열리는 듯한 습한 공기가 저를 감쌌지만 그 불쾌함마저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작고 한산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희망의 필터로 보정되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K형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했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제 생각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옷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띤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능숙한 한국어로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며 제 무거운 배낭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떠한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이곳 사람들은 모두 그처럼 친절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품기까지 했지요. 장시간 비행에 피곤하실 테니 일단 숙소로 가서 푹 쉬시지요. K 팀장님도 권도준 씨를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제가 평생 타볼 수 있을까 싶었던 값비싼 독일제 세단이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한국에서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라오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곳에서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한국에서 벌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벌어갈 수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과 같아서 저의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녹여버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간간히 보였고 저는 우리가 정말로 최첨단 IT 기업이 있는 신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업무 보안상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입사 절차로 휴대폰과 여권을 잠시 회사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시간에는 돌려드리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제대로 된 회사라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지요. 저는 순순히 제 신분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화려하던 풍경은 점차 사라지고 비포장도로와 무성한 정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한참이나 달렸을 때 저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매니저님, 저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며 여전히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에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불길한 상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회사가 아닌 거대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건물이었습니다. 담벼락 꼭대기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육중한 철문은 마치 교도소의 정문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곳이 제가 앞으로 일하게 될 글로벌 IT 기업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철문이 기이한 소음을 내며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친절했던 매니저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환영한다, 권도준. 아니, 오늘부터 내 이름은 707번이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기회의 땅이 아닌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를 이끈 곳은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수백 명은 촉히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낡은 컴퓨터 앞에 개미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홀 안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그리고 희미한 신음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거세당한 가축처럼 공허하고 퀭한 눈으로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들 중 상당수는 저처럼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그들의 눈 속에서 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금일 실적이라는 글씨와 함께 수많은 이름과 숫자가 적힌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가장 낮은 이름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벌칙 대상이라는 섬뜩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인간을 부품으로 삼아 돈을 찍어내는 거대한 사기 공장이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매니저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신 차려. 707번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앉을 자리는 저기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홀의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 한 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프로그래머 권도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름도 인격도 미래도 없는 그저 707번이라는 상품 번호로 불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라오스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낙원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새벽 6시 귀를 찢는 경보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잠이 덜 깬 몸을 일으켜 향하는 곳은 샤워실이 아닌 밤새 누군가의 절망으로 얼룩졌을 컴퓨터 앞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될 피싱 사이트와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며 코드를 짜던 제 손가락은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할 범죄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부품이 되어버렸지요.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구조는 지독할 만큼 정교하고 악랄했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베낀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곳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 딸 혹은 검사를 사칭하며 울부짖는 상담원들의 목소리가 바로 옆자리에서 매일같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범죄의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를 설계하고 배우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핵심 기술자,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제가 만든 코드가 앗아갔을 누군가의 전 재산과 무너졌을 가정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갉아먹는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양심은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매니저를 비롯한 관리자들은 CCTV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했고 할당된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실에서 새어나오는 비명과 구타 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저항은 곧 고통을 의미했고 수능만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그녀 한서아였습니다. 한국에서 쇼핑몰 모델로 일했다는 그녀는 이곳의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지요. 그녀는 처음 투자 리딩방의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한 채 아름다운 목소리와 교묘한 말솜씨로 남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통화가 끝나면 화장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니저는 실적이 푸진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목소리로 파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더 잘 팔리는 걸 팔아야지. 널 원하는 VVIP 고객들이 줄을 섰는데 언제까지 튕길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어디론가 불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기 없는 얼굴과 텅 빈 눈으로 자리에 돌아온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그녀가 밤새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지요. 저는 그녀의 망가진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동정심은 연대감이 아닌 함께 끌려 들어갈 구덩이일 뿐이었으니까요. 이곳의 공포는 단지 노동 착취와 폭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실종이었습니다. 유난히 반항이 심했던 사람 혹은 며칠 연속으로 실적 최하위를 기록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밤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매니저는 아침 조회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젯밤에 사라진 512번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너희도 건강관리 잘해야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본국이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끔찍한 소문이 구체적인 실체로 다가온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저와 나이가 비슷했던 청년 하나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512번 물건 값은 제대로 쳐줬나? 지난번 것보다 싱싱해서 값은 더 나왔어야 하는데. 그들의 대화에서 물건, 싱싱하다와 같은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 적출,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쓸모없어진 상품을 처리하는 이 조직의 마지막 폐기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돈을 버는 기계로, 밤에는 성적 놀이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기 부품으로 소모되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모니터를 보는 제 눈이, 심지어 제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마저도 언제든 값을 매겨 팔아넘길 수 있는 부속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을 자면 붉은 수술등 아래 배가 갈라지는 꿈을 꾸었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치였고 내일은 공포였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절망적인 확신만이 안개처럼 제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참으로 간사해서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어느새 무뎌지고 적응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장기 적출이라는 실체적 공포 앞에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치새웠던 저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감각을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필사적으로 외면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책감을 지우고 동정심을 버리고 오직 매니저가 던져주는 실적 목표에만 매달렸습니다. 더 효율적인 피싱 사이트를 설계했고 사람들의 심리를 더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성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제 실적이 오를수록 제게 주어지는 폭언과 폭력의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담배 한 갭이나 작은 초코바 같은 하찮은 보상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조련사의 채찍과 사탕에 길들여지는 짐승처럼 그렇게 서서히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마비시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어느 날 밤 제 안에 무언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제가 관리하던 서버의 로그 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술적인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일종의 도착적인 자기 확대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수만 건의 피해 기록을 무감각하게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접속한 한 피해자가 남긴 원래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문의 형태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50살이 넘은 한 남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저희의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가짜 은행 앱에 접속해 마지막 남은 돈과 추가로 빌린 돈까지 그의 인생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메시지는 욕설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과 절망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의 유서와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딸 아이는 이제 곧 대학에 가야 하는데 제발 이 돈만은 돌려주십시오. 이 글을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까지 숫자로만 보이던 피해 금액이 그 순간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한 가정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모니터 너머의 익명 피해자가 아니라 병든 아내와 딸의 미래를 걱정하던 한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왔던 나도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는 자기 합리화의 댐이 무너져 내렸고 둑을 넘어온 죄책감의 급류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한 가정을, 한 인간의 영혼을 살해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괴물로 살다가 부품처럼 폐기 처분될 수는 없다고. 설령 이곳에서 죽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은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분노나 폭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제가 파괴한 수많은 삶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탈출과 반격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 저는 밤마다 제가 구축한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새라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방화벽과 암호화된 통신망은 철옹성처럼 보였고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발각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녀 한서아에게서 뜻밖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VVIP 고객 예약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은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마치 꺼지기 직전의 불꽃처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니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에서 무언가를 아주 빠르게 훔쳐 자신의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클립처럼 생긴 작은 쇠붙이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순응하는 가축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도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외부의 특정 IP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훔친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창고의 자물쇠를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창고는 외부 담벼락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모하고 허술했습니다. 제가 백도어를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창고의 자물쇠를 열어 탈출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배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날카로운 빛과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속죄의 불꽃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닌 함께 지옥에 맞서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D-Day가 아닌 심판의 날로 불렸습니다. 그것은 조직에 대한 심판이자 괴물이 되었던 제 자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제 심장을 울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의 철조망이 섬뜩한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태연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제 앞에 놓인 코드들을 처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약속된 시간, 현지 경찰과의 유착 관계로 조직의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자정이 되자 저는 숨을 죽인 채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수십 개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외부 서버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단 한 번의 기회 화면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데이터 전송 막대는 제게 남은 수명을 표시하는 타이머처럼 보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벨이 귀를 찢을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신호를 외부에서 수신하고 이 건물의 전력 시스템을 원격으로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비명과 관리자들의 다급한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튀어나가 그녀 한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대로 이미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창고로 향하는 동안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매니저는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침입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버실을 파괴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같은 상품들을 향해 저놈들 하나라도 살려보내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동족을 사냥하는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폭도를 달려나가는 저희 뒤로 둔탁한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훔쳤던 클립을 자물쇠 구멍에 넣고 필사적으로 돌렸습니다. 핏소리와 비명 속에서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녹슨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 건물의 육중한 철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직원들은 더욱 잔혹해졌고 창고 밖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갔을 때 쏟아지는 비가 불타는 듯한 제 얼굴을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진흙탕이 된 바닥을 뒹굴며 필사적으로 담벼락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고함과 추격의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 다다랐을 때 한 조직원이 제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타 쇠 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순간 그녀가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남자를 뒤로하고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로운 담벼락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뛰어내렸을 때 저는 마침내 바깥 세상이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고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어는 꿈결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희를 발견하고 달려왔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가 오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혀오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비롯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진 흉터를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와는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그날의 지옥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이지만 결코 온전한 승리자는 될 수 없었지요. 저는 지금 작은 IT 회사에서 평범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빚은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정직한 땀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문이자 제가 파괴했던 수많은 삶에 대한 뒤늦은 속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의 저처럼 절망의 끝에서 위험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저의 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고백이 당신이 벼랑 끝에서 잘못된 동아줄을 잡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작은 브레이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간으로서 살아남아 해야 할 유일한 임무일 것입니다.